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살 신장내과를 60년 동안 파고든 김동환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혈압 때문에, 부종 때문에, 콩팥 기능 저하로 고통받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평생 병원에 쓰는 돈을 계산해 보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나갑니다. 혈압약, 이뇨제, 투석 비용까지 합치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병원 가는 횟수와 약값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잘못 알면 오히려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니까요. 저 역시 10년 전 제 아내가 밤마다 다리가 붓고 쥐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침엔 얼굴이 퉁퉁 부어 거울도 보기 싫다고 했고 저녁엔 발목이 양말 자국이 파일 정도로 부어올랐습니다. 남편이자 의사로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며 저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짜 원인을 찾는 연구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6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건의 혈액, 데이터 분석 끝에 수술이나 약 없이도 가능한 전해질 균형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 아내의 몸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로 직접 증명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89살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진료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1,500명이 넘는 환자에게서 동일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방식, 소금 한 꼬집 넣는 타이밍, 족욕 온도 2도씩 조절하는 작은 행위들이 모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4가지 핵심 주제와 소금물 농도 조절법, 혈압별 맞춤 활용법, 족욕 온도와 시간 설정법, 그리고 위험신호 판별법을 다룹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한 번에 듣기 어려우시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혹시 병실 침대 위인가요? 아니면 거실 소파인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로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연령에 맞춘 정확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소금물 활용법과 함께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빠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전기 신호가 흐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뇌가 생각하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모두 전기 신호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만드는 핵심 물질이 바로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전해질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배터리 전원과 같습니다. 2019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0.9% 아래로 떨어지면 세포막의 전이차가 무너지면서 신경 전달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기력, 어지럼증, 손발 떨림,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후 물만 계속 마시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이런 저나트륨열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물을 많이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수분 부족이 아니라 전해질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탈수 환자에게 가장 먼저 넣는 게 생리식염수, 즉 0.9% 농도의 소금물입니다.
이 농도는 우리 혈액 속 염분 농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맥으로 직접 주입하면 혈액이 즉시 순환하기 시작하고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면서 환자가 깨어납니다. 저는 60년간 이 장면을 수천 번도 넘게 목격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기도 전압이 너무 세면 기계가 타버리듯 소금도 농도가 너무 진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한 농도로 적절한 시간에. 이것이 약과 독을 가르는 단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계를 모른 채 유튜브에서 본 대로 무작정 따라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와 너무 적게 먹었을 때 양쪽 극단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짜게 먹지 말래서 국물도 안 먹고 김치도 물에 헹궈 먹어요. 물론 고혈압 환자에게는 저염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저염식도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7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전 세계 18개국 1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3g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심장이 피를 짜내듯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면서 혈관벽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호스에 물이 너무 적으면 펌프가 헛돌면서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좁은 혈관 안을 더 많은 피가 지나가면서 압력이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메커니즘입니다. 2023년 대한고혈압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성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4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의 거의 2배입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문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 염분 농도는 0.9%입니다. 이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물 200ml에 소금 1g, 즉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 농도가 우리 피 속 농도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그냥 물만 마시면 안 되나요? 물론 물만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물은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고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반면 적당한 염분이 섞인 물은 장 세포막을 통과할 때 나트륨과 함께 수분이 흡수되면서 체내에 더 오래 머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나트륨 결합 수분 흡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 마시는 이온 음료가 바로 이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리를 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4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금물 활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마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떤 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60년간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해온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장 건강 챙기기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0.5에서 1g, 그러니까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은 양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장 연동 운동이 자극됩니다.
쉽게 말하면 장이 깨어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2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신 그룹은 일주일 후 변비 개선율이 78%에 달했습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8도 정도가 좋고 한 모금씩 천천히 5분에 걸쳐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혈압이 150 이상이거나 심장이 약한 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이 방법을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물만 마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두 번째, 점심 전후 소금물 가글로 잇몸과 입안 건강 지키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1g을 녹여서 30초 동안 입안 구석구석을 헹구면 살균 효과와 함께 잇몸 부기가 가라앉습니다. 2020년 대한치주과학회 논문에서도 소금물 가글이 치은염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글 후에는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서 남은 염분을 제거하십시오. 만약 입안이 따갑거나 자극이 느껴진다면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저녁 소금물 조격으로 혈액순환과 숙면 돕기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피가 고이면서 발목이 붓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저녁 8시쯤 따뜻한 물 2리터에 소금 20g,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를 넣고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사이, 시간은 15에서 20분, 무릎 아래까지만 담그는 게 원칙입니다. 2018년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격 후 심부 체온이 0.5도 상승하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다음 날 아침 피로감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50대 후반부터 매일 저녁 조격을 해왔고 지금도 숙면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부전이 있거나 다리 부종이 심한 분은 조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액이 한꺼번에 심장으로 몰리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 2-3회 소금물 세안으로 피부 트러블 완화하기입니다.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금 1g을 녹여서 얼굴을 부드럽게 씻으면 피지와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 결이 정돈됩니다. 소금의 삼투압 효과로 모공 속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약한 살균 작용으로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다만 건조한 피부나 아토피가 있는 분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더 묽게 희석하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서 수분을 보충해 주십시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 본인에게 맞는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은 같은 소금물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소금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철님은 74살에 퇴직 교사셨습니다. 호철님은 평소 혈압이 140에서 150 사이를 오가는 경계성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식단 조절과 가벼운 산책으로 관리하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아침 소금물 한 잔이면 변비 해결,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호철님은 평소 변비가 심했기에 바로 시도해 보셨습니다. 문제는 영상에서 말한 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티스푼으로 한가득, 그러니까 약 5에서 6g 정도를 물 한 컵에 타서 드셨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양의 5에서 6배였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을 잘 가게 되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흘째부터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파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두통과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8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놀란 호철님은 급히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호철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부종을 알아챘고 혈액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가 155mmol/L로 정상 범위인 135에서 145를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고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호철님, 같은 소금물이라도 손끝 한 꼬집 차이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호철님 몸은 소금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혈관 안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압력이 높아진 겁니다. 이대로 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호철님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깨달으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변비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호철님께 즉시 소금물을 중단하고 물 200ml에 소금 0.5g, 그러니까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서 묻어나는 정도만 타서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국물 요리, 젓갈, 김치, 라면 같은 고염 식품을 당분간 끊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칼륨을 보충하라고 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호철님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 부기는 거의 사라졌고 혈압은 142에 84로 안정되었습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도 140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호철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짭짤한 위안 대신 싱거운 건강을 고르렵니다. 맛이 좀 심심해도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60년간 의사로 살아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때 그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과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호철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경우를 수십 번도 넘게 봤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검증 없이 따라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 제 아내가 겪었던 족욕 실패 사례를 통해 전문가라도 방심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 제 아내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종아리가 뒤틀리듯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히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판단했고 족욕을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넣으면 마그네슘과 칼륨 흡수가 도움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쥐가 줄어든다는 논문도 여러 편 읽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8시 물 2리터에 소금을 한 움큼, 그러니까 약 30에서 40g 정도를 넣고 아내에게 20분씩 족욕을 시켰습니다. 처음 이틀은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내는 다리가 가벼워지고 그날 밤 쥐도 나지 않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역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은 다르구나 싶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내가 발등과 발목 피부가 따갑고 당긴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건조함이려니 했죠. 하지만 나흘째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금 농도가 너무 진했던 겁니다. 소금물의 삼투압이 높으면 피부 세포막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가 짠물에 절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의학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적용해서 농도 조절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의 피부는 각자 민감도가 다르고 같은 농도라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족욕을 중단하고 아내에게 소금 없이 그냥 따뜻한 물에만 발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온도는 38도, 시간은 15분, 그리고 족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계속했더니 피부가 회복되었고 놀랍게도 다리 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쥐가 나는 원인은 전해질 부족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였고 온도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다.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온도가 높다고 해서 너무 뜨겁게 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해서 1시간씩 담그면 피부가 부러터집니다. 모든 것은 적정선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매일 저녁 소금 없이 미지근한 물에 15분 족욕을 하고 바로 보습제를 바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느낌이 아니라 근거로, 과하지 않게 적당히.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소금물을 절대 피해야 하는 분들과 올바른 소금 선택법, 그리고 실천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소금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소금물 섭취를 즉시 중단하거나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혈압이 150 이상이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나트륨은 혈액량을 늘려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2021년 대한고혈압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고혈압 환자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소금 1g에는 약 4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니 아침 소금물 한 잔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5분의 1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둘째, 심장이 약하거나 부종, 숨참 증상이 있는 분입니다. 심부전 환자는 심장이 피를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혈액이 정체되고 그 결과 다리나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이때 소금을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더 증가하면서 부종이 악화되고 심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실제로 심부전 환자의 사망 원인 중 상당수가 과도한 염분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입니다. 콩팥은 나트륨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나트륨이 체내에 축적되고 혈압 상승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5mg/dL 이상이거나 단백뇨가 나오는 분은 소금물을 피하셔야 합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저염식을 유지하면 투석 시작 시기를 평균 3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는 소금물이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심하지만 혈압이 정상이고 심장과 콩팥에 문제가 없는 분, 수분 흡수가 잘 안 되어 탈수나 피로가 잦은 분, 그리고 가글이나 세안, 족욕처럼 외용으로만 활용하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금물의 장점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중에는 천일염, 정제염, 죽염, 암염 등 수십 가지 소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 불순물과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가입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 천일염 중 일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융소금, 즉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정제한 소금을 권합니다. 고온 처리 과정에서 중금속과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되고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 남습니다. 시중에서는 구운 소금이나 용융 천일염으로 판매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십시오. 찬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면 장이 수축하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8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200에서 400ml씩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들이키면 위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를 관찰하십시오.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지, 혈압이 올라가는지,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없는지 매일 체크하십시오. 만약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건강은 정보가 아니라 실천과 관찰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금물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전류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하지만 농도와 시간, 방법을 틀리면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같은 소금물이라도 손끝 한 꼬집 차이로, 온도 2도 차이로, 시간 5분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온다. 짜게도 말고 싱겁게도 말고 딱 우리 피 속 농도만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체온만큼, 많지도 적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몸이 원하는 리듬입니다. 호철님이 그러셨습니다. 짭짤한 위안 대신 싱거운 건강을 고르렵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짠맛은 당장은 맛있고 자극적이지만 그 대가는 혈관과 심장, 콩팥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싱거움은 처음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부종이 빠지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싱거움은 불편이 아니라 내일의 생명입니다. 제 아내의 족욕 실패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해서 무작정 진하게 오래 자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정확히 꾸준히 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의사인 제가 실수했듯 여러분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손끝으로 살짝 집은 소금 한 꼬집, 점심 후 미지근한 물로 30초 가글, 저녁에 따뜻한 물로 15분. 족욕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국물 반 그릇 줄이기, 젓갈 한 젓가락 덜기, 김치물에 헹구어 먹기, 라면 국물 남기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심심할지 모르지만 10년 후에는 약 없이도 걷고 웃고 여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89살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진료실로 향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저녁 족욕 15분, 그리고 싱거운 식단을 60년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실천 약속을 남겨주세요. 아침 한 잔 실천합니다. 가글부터 시작합니다. 족욕해봅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살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좋다는 것도 나쁘다는 것도 반드시 본인의 몸으로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건강은 정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여야 진짜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손끝 한 꼬집에 소금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